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처음으로 종전 중재 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거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재영 기자. 이란 대통령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페즈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중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내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위험과 주권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중재 노력도 이란 국민을 과소평가해 분쟁을 시작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지만 중재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이란이 사실상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놓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차기 지도자들이 선택되면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할 시기라고도 했는데요. 이란 차기 정권으로 반미 정책을 고수하는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양측 간 공방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과 친이란 헤즈볼라 거점이 있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 공습을 이어갔고 이란도 미국 외교시설이 있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보복 타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까지 흔들리면서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부 연결합니다. 자, 윤소아 기자, 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의 대표 지표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하루에만 12%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90.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주간 상승률은 35.63%에 달해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상승률이 26.3%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급등입니다. 브렌트유도 전일 대비 8.52% 오른 92.6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꼽히는데요. 여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 조정 움직임도 겹쳤습니다. 쿠웨이트가 원유 저장 시설 부족으로 유전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저장 시설도 빠르게 차고 있어 단기간에 상황이 진정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기름값 역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폭 상승해 1,900원 중반대에 진입했습니다. 유가 급등이 뉴욕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죠. 네, 유가 급등에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예상 밖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5% 내린 47,500일 오후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과 나스닥 역시 전장보다 1% 이상 내려 마감했습니다. 유가 급등의 증시까지 흔들리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 여드레째 치열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조금 전 이스라엘군 다시 대규모 공습에 나섰고요. 이란도 밤새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곳곳으로 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전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전까지도 이미 상당 부분 이제 뭐 80%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란의 방공망은 상당 부분 이제 무력화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대규모 공습을 가하겠다고 했었고 네. 이스라엘도 여기에 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전만 해도 뭐 첫 공격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테헤란 공습했었는데 아마도 본격적으로 수도의 다른 지역까지도 더 그 전황을 넓혀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날짜까지 언급한 거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약간 더 최후 통첩까지 하는 식으로 더 예. 이란 지도부로 하여금 더 큰 압박을 주기 위한 그렇게 해서 날짜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Iran, we're doing very well. Somebody said, how would you score it from 0 to 10? I said, I'd give it a 12 to a 15. 자, 트럼프 대통령 작전은 4-6주 내에 완료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란의 전력이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이란이 어느 정도 전력을 썼고 이게 장기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란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데 아직 그거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2,000기, 뭐 2,500기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건 이제 많이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전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실 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장기전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모하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을 강화한다. 이번에도 지금 뭐 방산업체들 만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고요. 전 세계는 미군 기지를 통해서 일단 보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파괴된 시설을 다시 보충하고 이것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뤘기 때문에 예. 장기전으로 갈수록 저는 이란이 더 불리하다 생각하고요. 여력이 크게 남아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란이 주변 걸프국들에게까지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 분쟁 지역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상 EU 주요국들마저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전선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선이 넓어지는 것이 일단 지금 이란이 원하는 거긴 합니다. 전선이 넓어짐으로써 반전 여론을 일으키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미국의 전쟁을 막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더 반전 여론 확전을 하는 것이 이란에게 저는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키프로스 목에서 유럽 국가들도 지금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요. 네. 특히나 튀르키예도 얼마 전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가 참전할 수 있는 명분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확전을 노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자신을 중재해줄 국가를 빨리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란에 반감을 갖는 국가들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이란이 원하고 있는 확전 전략은 썩 효과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이 중재 시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공식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을 위한 압박일까요? 아니면 뭐 실제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협상을 위한 압박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페제시킨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 3인 임시지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우선 제가 봤을 땐 총대를 메고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중재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미 이란 내 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아마 경론이 벌어졌을 거라고 좀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협상을 가게 되면 그것을 위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뭐 네. 협상할 각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란 수뇌부를 좀 압박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가 후계자로 선정됐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모주타바가 후계자로 선출이 됐으면 이제 빨리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공식 네. 발표가 없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하긴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모스타바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가 선출이 됐는데 이 안에서 또 무슨 논쟁이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나 이제 모스타바를 반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새로 앉히기를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무조건 항복을 얘기했던 것만큼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긴 하지만 삼전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이 무력화됐다면서 이란 외교관들에게는 망명을 권유했고요. 군 경도 면책을 하겠다면서 회유에 나섰거든요. 실제 망명, 투항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외교관 같은 경우는 전쟁 나기 전에도 이제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탈북한 외교관들이 꽤 많죠. 네. 네.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보를 더 많이 얻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기득권이 사실상 다른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수뇌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명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군인과 경찰도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얘기하면서 회유에 나서고 있고 예. 군인과 경찰들도 어느 정도 동요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이 쿠르드족의 참전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독립국 찬성을 미끼로 참전을 요청했을 거란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 사실상의 지상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쿠르드족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와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상군이 투입이 되어야지 완전한 승리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예.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군 사상자가 나오는 것은 엄청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유를 들자면 손 안 대고 이제 코 푸는 전략으로서 네. 쿠르드족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독립국 찬성을 미끼로 걸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긴 합니다. 네. 어떤 이면 약속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지금 멈춰선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군사적 위협이라기보다는 협상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고통도 받고 있지만은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란 역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도 네. 석유를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 식료품이라든가 상당 부분을 또 수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것의 봉쇄가 해제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최근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포대가 일부가 평택 오산 기지로 이동하며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 중동 차출설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무기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무기가 충분히 있다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 기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그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에 있는 곳이 중동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에 있는 어떤 그 패트리엇 같은 걸 이제 중동으로 이동 배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 기지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 계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 주둔한 미군 전력 재배치가 현실화되고 또 우리의 안보 태세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허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당연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가 뭐 중동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은 네.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올 거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큰 허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흔들리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큰 부산을 찾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전정원 기자, 민주당이 지방선거 준비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는 오는 19일부터 이틀씩 예비 경선을 거쳐 다음 달 초 4일간의 본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강원의 우상호 전 정무수석, 인천의 박찬대 의원에 이어 경남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일찌감치 단수 공천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0일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엔 부산을 찾았다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낮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했는데요. 최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잇따라 보수 텃밭인 영남을 찾아 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방문을 앞두고 부산은 절체절명 위기였던 지난 총선에서 보수 재건의 상징이었다며 행동하는 다수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질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부산 일정에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 전 대표 대구 일정에 함께한 친한계 인사 8명을 윤리위에 조소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의 불씨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을 달구고 있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구 방문에 이어 오늘은 부산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국포시장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전 대표 이번에 구포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났는데 시민과 지지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당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소속 입장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6.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한 10군데 정도 예정이 돼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어느 한 곳에 이제 출마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재기를 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때 대구 서문시장이나 이번에 부산 구포시장에 이렇게 가서 이제 열렬한 환영을 했는데 네. 과연 이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관건이죠.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궐선거가 확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시장 경선에 5명의 현역 의원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사람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니까 네. 그래서 서문시장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한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둔 걸로 봐야 되고 이번에 부산에서는 지금 오늘 간 저 지역이 부산의 북구 갑이거든요. 네. 제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예요. 그렇죠. 근데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의 그 중심부를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출마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다음 총선까지 이제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기회가 되면 출마를 할 겁니다. 그 출마를 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령 부산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게 되면 부산에서는 북구갑에 서병수 전 의원이나 박민식 전 의원이 또 출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그렇게 되면 3파전이 되면은 또 민주당에게 또 오부지리도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산을 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지금 그러니까 예상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때문에 대구 서문시장이어서 오늘 부산 북구에 있는 지금 구포시장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요, 꼭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계산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자신이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였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지지 기반인 대구와 부산에서의 민심을 직접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그러니까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대구 서문시장에서 바로 직전에 다녀갔던 장동혁 대표하고의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상당히 민심의 우위를 자기가 지금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은 어떤가 가보자. 그래서 부산에서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영상을 보고 보면은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얼핏 봐도 네. 만만치 않은 그러한 지금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향후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으로는 든든한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저는 고려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6월달에 어떤 선택을 한다. 그거보다는 더 큰 하나 먼 미래를 내다본 하나의 포석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금 더 큰 그림 그리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 전 대표 어제 부산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한 것과 달리 오늘 시장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만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자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또 먼 미래를 보고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확전을 좀 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인용을 한 이후에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가처분이 인용되고 나서 지금 윤민호 윤리위원장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된 것이 한동훈 대표 서문시장 갔을 때 수행을 했던 그 8명의 현역, 그 7명의 현역위원과 1명의 당협위원장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원래 오늘 또 부산 국보시장의 현역위원들이 가면은 또 같이 또 제소를 한다는 게 당권파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번엔 집단적으로 되잖아요. 예. 집단적으로 돼서 당 내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최대한 지금 자제를 하는 그 차원에서 다른 의원들을 어제 저녁에는 같이 저녁 식사까지 했지만 네. 오늘 이제 동행은 좀 자제를 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문을 자제시키긴 했는데 앞서 당권파가 한 전 대표 대구 방문에 동행했던 친한계 인사들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었잖아요. 지금 뭐 당권파와의 갈등 더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뭐 외형적으로 보면 뭐 깊어지는 모양새이지만 양쪽 예. 모두 일종의 학전은 저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제소는 했지만 바로 윤리위를 소집해서 그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장동익 대표가 이 체제가 최근에 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지금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치를 지나치게 이 사법적인 잣대처럼 그 사법적인 잣대처럼 징계위에 올려서 이렇게 처분하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적으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완전 느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학전을 통해서 서로 이 일종의 내부 분열을 이렇게 조장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보시장을 방문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 친한계 의원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물론 또 다른 측면도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좀 깔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대구 서문시장에서 확인했던 그 지지세가 부산에서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런데 여기에 굳이 자신 개파 의원들을 그러니까 동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그러니까 계산 3번만 따지는 이미지를 비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개파의 리더가 아니라 나는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런 행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친한계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이제 한 걸음 물러서는데도 그런 나름대로의 이 지금 계산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인천 계양에서 열린 김남준 전 대변인 출판 기념회에는 참석을 했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 출판 기념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이게 공천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그 공천권은 그 정청래 대표에게 있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나 김남준 전 대변인. 네. 그런데 그 지역은 계양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송영길 그러니까는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이 공천을 받아서 원내 진입을 하면은 본인하고 다음 당권에 경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계를 대표를 해서 그전에는 박찬대 그 의원이 나왔지만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그 복귀를 하면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좀 일종의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출판 기념회도 선택적으로 참석을 하고 또 이 두 사람 다 김남준 전 대변인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다 정청래 대표를 만났는데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는 상당히 격려성 발언을 많이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와는 선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아래 정청래 대표의 좀 복심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교통 정리가 벌써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김남준 그러니까 전 대변인 그 출판 기념회는 가고 송영길 그러니까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 안 갔다.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에서는요. 개항을 하는 김남준이라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참 고참으로 나눠봤을 때는 아무래도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신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죠. 그리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저께인가요? 별도로 두 사람이 당사에서 만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핵심
불침체권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난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개항을 해 지금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본인이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믿는 듯한 모습 자체가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갈등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단순하게 이 지금 개항의 공천뿐만 아니라 당청 관계를 고려했을 때도 그렇게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행 열풍을 이어가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수 1,000만을 넘겼습니다. 모처럼 들려온 기쁜 소식에 극장가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박소영 기자입니다. 귀양 온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고지에 올랐습니다. 개봉 31일 만에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34번째 1,000만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2024년 5월 범죄도시 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폐위된 비운의 군주, 조선 단종을 새롭게 조명한 이야기의 힘이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궁궐에서의 구중 암투 뭐 이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게 가장 중요했어요. 전직 왕의 이 어떤 슬픔, 이 소년의 슬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촌장 어몽도, 이 두 분의 어떤 그 우정, 인간적인 교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1,000만 이후 기세도 무섭습니다. 개봉 후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지만 1,000만 돌파 소식에 새로운 관객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번 주말 1,100만 달성도 거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깜짝 흥행이 침체된 극장가 분위기를 바꿔놓을지 영화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주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라고요? 네, 맞습니다. 개봉 31일 만이니까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모은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5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그 리포트에서 보셨지만은 아직까지 흥행 기사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수익률까지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2년 만입니다. 지난해 무려 14년 만에 1,000만 관객의 명맥이 끊겼는데 올해 다시금 곧바로 왕과 사는 남자가 그 명맥을 잇게 된 겁니다. 직전 영화는 범죄도시4와 또 유해진,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가 출연했던 파묘 이후에 2년 만인데 아무래도 이 영화의 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 역시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영화를 만든 장항준 감독조차 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었는지 이런 공약을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1,000만 되면은 이렇게 될 리도 없는데 일단 만약이라는 가정이 되면은 일단은 전화번호 바꾸고 개명하고 성형할 겁니다.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게. 그리고 어디 다른 데로 귀화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뭐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 정도? 못 지키시네요, 이제. 지키기 어렵죠. 뭐 성형이나 여러 가지 개명하더라도 귀화는 진짜 어렵죠.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1,000만 감독이라는 수식을 얻게 됐는데 원래 한 차례 저렇게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다가 실제 1,000만이 되니까는 번복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를 두고서는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낙 경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영화가 개봉돼서 1,000만을 찍는데 출연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 이렇게까지 화제를 모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도 나름의 또 방법은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주 12일 광화문에서 이 무료 커피차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는 이곳 혹시 지나시는 분들은 장항준 감독이 직접 타주는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인기 덕분에 단종에 대한 책이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또 영월에도 관광객 발길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영월 안에서도 배 타고 들어가는 청룡포, 이곳에 지금 2시간 정도 줄을 서야지 겨우 배를 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지난 설 기준으로도요. 지난해에 비교하면은요 무려 5배 정도 관광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단종의 묘가 장릉인데
있는데 이곳을 지도 앱으로 검색하면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네. 이곳에 이 정통성 있는 단종이 그 당시에 이렇게 폐위될 때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뒤늦게 후손들이 사죄와 그리고 또 죄송하다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남기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000만 관객 돌파로 OTT 시장에 좀 고전하던 우리 영화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실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싶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영화계 역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 해에 4편 정도의 영화를 봤다면 지금은 2편도 보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결국 1,000만 영화를 지금 본 상황에서 또 다른 영화를 곧바로 선택하기보다는요. 양질의 영화가 나올 때까지 오히려 입소문이 나고 뒷심이 붙었을 때 사람들이 뒤늦게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영화가 개봉하니까 가자보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개봉 후에 재밌다고 하더라면 입소문을 듣고 뒤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TV조선 미스트롯4 결승전에서 이 트로트 여제의 왕관, 진의 영광 이소나 씨가 차지했는데요. 진선미 무대 직접 보시죠.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칠 거라요 허리엔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파랗던 내아자 괜찮아 마저 너라니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 내가 사모하는 일이여 나를 사랑하는 일이여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이소라 씨입니다. 이소라 씨가 제4대 미스트롯 진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이소나 씨 막판 역전을 통해 진에 등극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마스터 점수에서는 허찬미 씨가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 점수에서도 만점을 받았고 이어진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만점을 받으면서 극적인 역전극을 쓰게 됐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사랑은 생명의 꽃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저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고 가족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줬는데 엄마 더 이상 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미스트롯4 진의 호명에 가족이 또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 남편분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 이소나 남편이라고 이름표를 차고 있었는데 강상준 씨 배우입니다. 네. 이분이 뮤지컬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승 상금이 3억이거든요. 네. 아내가 3억을 갑자기 어느 날 벌어온다. 이 어떤 남편이 이런 복된 아내를 뒀을지 궁금해지는데 강상준 씨의 모습이 지금 재차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하지만 또 하나 한 분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이소나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우승 상금을 남편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쓴다고 하니까 과연 이소나 씨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 부분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소나 씨는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미스트롯에 참가를 했고요. 선과 미 역시 인생 역경을 딛고 영광을 안게 됐어요. 네, 허찬미 씨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직전 이 준결승에서 계속 1위였거든요. 네. 마지막 역전패하게 됐는데 하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허찬미 씨는 벌써 4번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끝에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내게 됐고 마스터로 나섰던 장윤정 씨는 모든 일엔 때가 있는데 지금은 허찬미의 때가 온 것 같다는 평을 했고요. 또 홍성윤 씨 같은 경우는 가야금 병창, 국악이 기반인데 이분은 첫 오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세계적인 K-팝 스타 소식입니다. 이 블랙핑크의 컴백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파격적인 실험이었는데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어요. 네, 지난해 K-팝 데모넌터스 이후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직접 블랙핑크가 그들의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문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 유물 8종에 대해서 음성 해설해 주는데 제니와 지수는 한국어로, 그래서 달 항아리를 설명하는 제니 씨의 목소리를 들 수 있고요. 네. 또한 로제 씨는 영어, 그리고 태국 출신인 리사 씨는
태국어로 이 한국의 유무를 알릴 수 있다고 하니까는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는 21일 컴백을 앞둔 BTS 경복궁 앞에서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에서 K-팝의 새 역사를 쓰는 날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경찰 추산 그날 무려 26만 명 정도가 운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책 강구에도 굉장히 많은 또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그 발표하는 장소가 광화문이다. 또한 경복궁과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한국, K-팝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컴백을 한다는 거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1억 명 넘는 이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K-팝 스타가 우리 전통 유산과 함께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발생하는 이런 경제 효과가 대단하다면서요? 네,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K-팝이 알려지니까 K-팝을 듣다가 많은 이들이 외국에서 한국 전통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MZ세대들 역시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고 다시금 국립중앙박물관을 또 찾아가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귀하게 여기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배우 이재룡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사고 직후 이곳을 이탈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차량을 정차하고 이후에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룡 씨, 이번이 첫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2003년 한 차례 적발됐었고요. 예. 지난 2019년에도 만취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우자 유호정 씨가 최근 1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 사고 여파가 혹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 출연 중인 작품이 50부작 굉장히 긴 호흡의 작품인데 11년 만에 컴백작에서 꽤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연좌제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유명 이런 연예인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에 유호정 씨의 활동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의외의 장소가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관악산인데요.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젊은 등산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관악산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서울 관악구와 경기 과천시에 펼쳐져 있는 이 관악산, 요즘 MZ세대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가벼운 차림으로 이렇게 관악산에 올랐다고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2월 한 달 검색량은 78,7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만 건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또 3월 예상 검색량 역시 2월 대비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관악산을 꾸준히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산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관악산을 찾는 이유가? 이게 TV 프로그램 영향입니다. 한 역술가가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악산에 가라. 관악산은 서울에 있는 산 중에 전기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성지 순례처럼 찾고 있다는 건데 특히 정상인 연주대에 3번 올라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돌고 있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 층들이 SNS에 연주대에 올랐다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본인의 소망을 올리는 하나의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기운을 잡으려는 MZ세대 소망이 SNS와 만나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이색 문화가 생겨난 모습인데요. 또 서울 도심에도 아름다운 산들 많잖아요. 등산이 젊은 층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미 북한산 하면요. 서울에 있는 유일한 또 국립공원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많은 이들이 찾고 있고요. 일부 코스는 난도가 높지만 북한산 코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등산 실력에 따라 딱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K-팝 데모넌터스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죠. 또 자물쇠를 그곳에 연인들이 거는 거로도 유명한데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산과 더불어 아차산 역시 많은 이들의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각별히 아꼈던 희귀 슈퍼카가 미국의 한 경매 시장에 등장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르쉐 928R이라는 모델인데 지난 1989년 이 회장의 특별 주문을 통해서 제작된 차량인데 이 차량이
현재 이렇게 경매 시장에 나온 겁니다. 현재 예상 낙찰가는 약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한화로 최대 7억 원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 명판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장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경매가가 형성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좀 자동차 사랑으로 유명했잖아요. 가지고 있던 차량이 뭐 100대가 넘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희귀 모델 슈퍼카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국내 처음으로 이 자동차 서킷을 선보일 정도로 차량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대 넘는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런 차량들의 가격을 다 넣으면 무려 477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 국산 아반떼 차량 약 3,000대에 준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슈퍼카 애호가인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재용 회장은 국산 자동차를 애용해온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 실제로 국산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아버지의 빈소에도 이 차량을 직접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했다는 것도 화제를 모았는데 왜 중고차일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없었지만 적어도 차량 신차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고차로 빠르게 받았다는 얘기와 더불어 이게 상징적 가치보다는 차량의 실용적 가치를 더욱더 추구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1등 재벌가에서 국산, 그것도 중고 차량을 타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가 더욱더 삼성가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찬바람을 동반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 내내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아침 공기는 영하 3도로 여전히 차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6도, 광주 7도, 대구 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